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다시 찾은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남성입니다. 이곳의 사연을 보며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조금은 위로가 되는 듯 합니다. 저에게 1년 정도 지난 사연이 있는데 아직도 그 안 좋은 영향을 전부 벗어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연을 보내보면서 다시금 제 생각도 정리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다른 사연자분들처럼 사람에게 속아 상처받은 이야기이라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저에게는 가슴 아픈 어린 시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사이가 좋으셨던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걸 어머니께서 아시게 되면서 웃음소리만 나던 우리 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의 다툼은 전쟁을 겪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라고 하던데 그때 저도 무척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부모님께서 다투시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 귀를 막고 눈을 감았죠. 어머니께서는 어린 저 때문이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셨고 아버지께서 만나고 있는 여자와 헤어진다면 없던 일로 하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럴 생각이 없으셨어요. 만나고 있던 여자에게 빠져 어머니와 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와 헤어지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그랬던 건지 다툴 때마다 어머니에게 여자로서 큰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결정하셨지만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이혼 과정에서도 아버지께서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자신의 상간녀를 어머니와 제 눈앞에 내세우며 우리를 업신여겼고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말들을 늘어놓았죠. 그런 뻔뻔한 아버지와 힘든 이혼 과정을 겪으시면서 어머니께서는 성격이 변하셨습니다. 과거 임자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항상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셨죠. 심한 강박증이 생기셨던 어머니께서는 결벽증에 가까운 위생관념이 생기셨고 정확한 시간에 대한 강박도 생겼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식탁에 앉아 있어야 했고 자신과 제가 약속한 시간에 1초라도 늦으면 안 되는 강박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다는 건 무척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변하신 건지 옆에서 직접 제 두 눈으로 보아온 증인이었기에 아무런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어머니를 안쓰러워하고 이해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어려워하시던 어머니를 대신하여 제가 집안 살림을 해야 했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20대 청춘을 즐기기보다는 항상 집에 계신 어머님을 걱정하며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도 군입대라는 상황이 찾아왔고 홀로 계실 어머니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세상의 소통구였던 제가 사라지자 어머니의 강박과 외로움은 심해졌고 점점 위험한 행동들을 자주 하시게 되었죠. 군복무를 하고 있던 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던 곳은 몇 없었습니다. 사설업체와 나라에서 운영하는 단체 정도뿐이었죠. 그것 또한 24시간 어머니와 함께할 수 없었고 어머니께서는 강박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어머니를 고향에 뿌려드리고 돌아오는 날까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밖에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만 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께서 홀로 되셨더라도 이러한 선택은 하지 않으셨을 거란 생각을 했죠. 이후 아버지의 원망은 남녀간의 외도라는 행동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군 전역을 하고 홀로 지내게 되었던 저는 다행히 곧바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같이 군생활을 하던 선임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며 저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저는 한동안 선임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제가 나와 따로 사업을 하게 되었죠. 1, 2년 정도는 자리를 잡느라 꽤나 고생을 했는데 선임이 저를 믿고 도와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자리를 잡게 되니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되었고 제법 규모를 키우면 성공한 회사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도 젊은 나이 성공한 인생으로 보였는지 주변에 아는 여자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숫자도 꽤나 많았죠. 하지만 저는 모두 다 거절하게 되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겪으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정상적인 연애가 불가능했거든요. 제가 만나는 상대방이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한순간 마음이 변한다면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적인 모습인지 취한 건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완전한 모습을 알기 전에는 만나지를 못하겠더군요. 상대방을 알려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것 또한 제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악순환의 연속이었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이유로 저에게 들어오는 여자 소개를 모두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원히 마음이 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착한 여자가 나타나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린다 표현했지만 사실 저도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고 있었지만요. 그러다 한 여성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 건물 앞에 서 있는 여성이었는데 청초하고 수수한 모습에 제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관심이 가진 않았습니다. 외모는 외모일 뿐이었고 내면을 반영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다 직원들에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의 따님이라고 하더군요. 회사 근처에서 꽃집을 하고 있다던데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 위해 매일 회사 앞으로 온다고 했죠. 요즘 세상에도 그런 효녀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비가 오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그 여성에게 관심이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늦게까지 한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 회사를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집에 가지 못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여쭤보니 매일 와주던 딸이 잠시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우산이 없어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제 차로 모셔다 드리기로 했죠.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정폭력에 시달리시던 아주머니께서 목숨을 건지고자 따님과 함께 집에서 도망쳐 나오셨고 그날 이후로 힘들지만 두 모녀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더군요. 딸이 더는 자신의 옆에 있지 않고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갔으면 싶은데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트라우마 때문인지 남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한번 안 하는 딸이 제일 걱정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사정을 들으니 저와 비슷한 과거를 겪었다는 생각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괜히 그 여자를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게 되더군요. 그 여자라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여성에게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를 모시러 온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약속을 잡아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남성과 가볍게라도 만날 수가 없다며 거절하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제 신분을 확인해 주셨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 모습마저 마음에 들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모습에 오히려 믿음이 갔어요. 그런 매몰찬 모습이 저에게는 더 마음이 들었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죠. 몇 번의 제의 끝에 겨우 혜영 씨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머니께서 하도 말씀을 하셔 억지로 나왔다며 차가운 모습을 보였죠. 정말 가볍게 차만 마시는 자리가 연이어 이어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저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던 혜영 씨도 점점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었죠. 서로에게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좀 더 일찍이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혜영 씨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저와 완전히 부합했어요.
사실 제 나이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항상 꼰대라고 하거나 할아버지 같다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혜영 씨는 그런 제 생각을 이해해주다 못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때문인지 혜영 씨와 연애를 한 순간부터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얼마 만나지 않았지만 3, 4년은 만난 연인처럼 마음이 맞았고 생활 습관도 비슷한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고 장모님께서도 혜영 씨의 결혼을 걱정하는 만큼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며 꽃집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아내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에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만큼 아이도 빨리 가지고 싶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이상 가게를 하는 것도 무리다 싶어서 아내가 가게를 그만두는 것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아내는 집안 살림과 제 내조를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결혼 전까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지만 자신도 평생을 일만 하고 살아와서 집안일은 서투를 줄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로도 혼자 산다고 해서 집안일에 익숙한 건 아니라고 하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어차피 제가 어린 시절부터 무기력한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 살림을 해왔기 때문에 아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 옆에서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과소평가한 것인지 아내는 혼자서도 집안일을 척척 잘했고 손도 무척이나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여자여서 그런지 남자인 저보다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쓰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대기업이나 튼튼한 중견 기업체 사장님만큼 돈을 벌진 못했지만 제법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두었으면 티셔츠 한 장, 양말 한 켤레 정도는 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버리고 새로 사면 될 텐데 그걸 또 수선하고 있었어요. 민규씨, 이거 다 버리려고 분리수거통에 넣어놓은 거예요? 티셔츠는 목도 늘어났고 노랗게 변해서 버리는 거고 양말은 조그맣게 구멍도 나고 조금 늘어나서. 이거 2개 다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2개 다 수선해주면 다시 입을 거죠? 뭐?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그거 2개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매번 그렇게 버리고 사면 그것도 돈이 꽤나 될걸요? 티셔츠는 아직 해진 것도 없고 목 늘어난 부분 빼면 짱짱해요. 변색된 거는 과탄산이나 베이킹소다로 하면 다시 원래 색을 찾을 거고 목 부분은 내가 와이어실로 수선해서 원래대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양말도 와이어실로 수선하고 구멍이 작으니까 꿰매고요. 다음에도 구멍 나거나 문제 생기면 그때 버려요. 나야 당신이 해준다면 별 상관없긴 한데 당신 귀찮지 않겠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렇게 할 시간에 당신 좀 쉬면 좋잖아. 이런 일 하는 게 가정주부 일인데 귀찮게 뭐가 귀찮아요. 그리고 나는 청소 정리 다 해놓고 여유롭게 이런 일 하는 게 좋아요. 재밌고요. 당신이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집에서 쉬고 있는 내가 이런 거라도 아껴서 가사에 도움이 되어야죠. 그래도 정 귀찮고 힘들면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당신 충분히 집안 살림이며 내 뒷바라지며 잘하고 있으니까. 별건 아닌 행동이었지만 그런 세심한 모습에 아내에게 더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일 때문에 새벽에 출근을 하건 늦게 집에 들어오건 항상 저를 보기 위해 마중 나와 주었고 입에 무엇이라도 넣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퇴근한 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물어주며 매일 위로와 함께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후 얼굴이 활짝 피었다며 한마디씩을 건네주고는 했어요. 콧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행복했고 덕분인지 사업도 더 잘 되는 듯 했죠. 늦게 만난 제 아내 덕분에 저는 평생 꿈에 그렸던 결혼 생활을 현실에서 즐길 수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아내와 살면서도 불만까지는 아니었지만 한 가지 서운한 점은 있었어요.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나서 몇 주 뒤부터 홀로 계신 장모님이 걱정이 된다며 매주 주말마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
먼저 저와 회사에서 마주친 치는 게 불편할 것 같다며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장모님께서 옮기시면서 가게를 그만두고 집에 있었던 아내도 주중에 장모님을 뵙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이유로 주말에 쉬는 장모님을 뵈러 간다고 했죠. 저도 아내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홀로 계신 장모님을 제 어머님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두 모녀 사이에 끼어 어울리기를 원했어요. 민교씨, 나 이번 주도 엄마한테 갔다 올게요. 당신 쉬는 날인데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내가 빨리 다녀와서 우리 저녁에는 영화도 보고 와인도 한 잔 마셔요? 내가 좋은 와인 하나 사놨어요. 이번 주? 그럼 나도 같이 가자. 장모님 댁에서 저녁까지 먹으면 좋잖아. 와인도 가지고 가서 먹고. 안 그래도 당신 혼자만 보내는 게 영 찜찜했는데 나도 장모님과 자주 뵈면서 가까워 지내면 좋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과 장모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장모님께서 이전에 나와의 관계 때문에 아직도 어려워하셔서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 그래서 이제부터 나도 당신 따라서 같이 갔으면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이번 주는 당신도 같이 가서 저녁도 먹고 와인도 먹고 우리 재미있는 시간 보내요. 이전의 회사에서 먼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만나서 그런지 결혼 후에도 장모님께서는 저를 어려워하셨고 그럴 때마다 항상 사이가 된 입장에서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아들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항상 거리감을 두시면서 말을 아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로 장모님과 친해지면 좋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처음 찾아갔을 때만 해도 저를 반겨주셨고 아내도 같이 있는 시간을 즐기며 우리 세 가족이 모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아내와 장모님 댁을 찾아갔었는데 계속 제가 따라가자 두 모녀 모두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고도 저 때문인지는 몰랐습니다. 같은 가족이 된 상황에서 겨우 한 집에 있다는 이유로 기분 상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 항상 찾아갈 때마다 양손 한가득 선물과 먹거리들을 가져갔는데 말이죠. 그러다 두 모녀의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것을 아내가 말을 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도 장모님 댁에 갈 거지? 이번에는 장모님 모시고 교회로 좀 나가볼까? 저번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멀지 않은 곳에 엄청 좋은 카페가 있다고 말하더라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 주변에 음식점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다 해결하면 되고. 당신 생각은 어때? 어? 근데 이번에는 엄마 집에 나만 가려고 하는데?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계속 엄마랑 따로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신이 있어서 말을 못했거든요. 평일에는 엄마도 일을 하고 당신보다 늦게 끝나니까 연락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옆에 있으면 말하기 좀 뭐한 내용이라 미안해요. 아니야. 난 또 큰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내가 너무 눈치 없었네. 그런 거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과 필요한 만큼 대화하고 와.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최대한 일찍 와서 당신 옆에 있을게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눈치 없이 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싶었어요. 왜 모녀 사이에는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미묘한 감정의 선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평생을 같이 살다 떨어지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정이 복잡하겠어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 행복하긴 하지만 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되고 결혼을 하여 주부가 되니 이전까지 몰랐던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겠죠. 그제서야 제가 장모님과 아내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장모님과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약속이 없어도 친구 녀석과 밖에서 오래 있을 것 같다며 밖으로 나갔고 아내가 제 걱정을 하지 않게 밥도 잘 차려 먹었죠. 그런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도 많이 있는 건지 몇 주가 넘어가는데도 아내는 홀로 장모님 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저도 도대체 무슨 말을 나누는지 궁금해졌죠. 그래서 한 번은
아내에게 장모님과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황스러운 건지 아내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어머님과 재미있는 시간 보냈어? 근데 도대체 무슨 말 하길래 그렇게 매주 할 말이 있는 거야? 오늘은 장모님과 뭐 하면서 있었는데? 네? 엄마랑요? 아, 그게 가서 밥 먹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 아직도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야? 아, 그게 사촌 이야기했어요.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서 사촌이 결혼을 하니 애를 낳는다고 했어요. 별것도 아닌 대화 주제를 아내는 무척이나 긴장하며 대답을 했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는 제가 묻는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을 하거나 저번 주에 대답한 말을 또 다시 하고는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었지만 그쯤 되니 의심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죠.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과거에 제가 겪은 트라우마 때문인지 계속되는 아내의 수상한 모습에 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고 결국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소형 녹음기를 구매해 아내가 자주 입던 외투 안쪽에 직접 꿰매어 넣어놨어요. 그리곤 역시나 주말을 맞아 장모님 댁으로 간다는 아내를 배웅하고 제가 상상하는 일만은 없기를 기도하며 하루 종일 기다리게 되었죠. 장모님 댁에서 돌아온 아내를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맞이했고 아내가 샤워하는 틈을 타 외투 안쪽에 꿰매어 놓은 곳에 찢어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아내가 잠을 청하러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급히 확인해야 할 문서가 있다며 제 서재방으로 가게 되었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녹음기에 추출한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인지 아내를 반기는 장모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제가 아직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해 착한 아내를 의심했구나 싶었고 아내에게 미안해졌죠. 제가 우려하는 바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녹음 파일을 중지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매주 모녀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너무 궁금한 이유로 계속 조금만 더 하면서 녹음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녹음된 대화에 집중을 하면서 듣다 보니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남자는 마음에 들어? 엄마, 말 조심하라고 했지. 무의식 중에 말이라도 잘못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요즘 남편이 계속 엄마랑 뭐 했냐고 물어봐서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인데. 알았다. 그 남자가 아니라 고소방 됐어? 너는 지금까지 잘만 속이었으면서 그런 거짓말을 왜 또 못한다는 거야? 이제 네 전 남편 일도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말아라. 어떻게 저번 남자는 그런 좀생이를 만나서 합의금이 겨우 얼마나 된다고 그걸 여지까지 끌어와? 아휴, 그래도 다 받아내긴 해서 다행이다 그래. 어? 이번에 고소방은 좀 어때? 아예 정착할 만한 것 같아? 네 전 남편들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알맹이는 빈 사람 아니야? 이번에야 제대로 만난 것 같아. 사업체도 단단하고 그것 말고도 재산도 제법 있더라고. 다른 것보다 주위에 가족이 없으니까 빈대처럼 붙어먹는 사람도 없어서 나도 몸이 편하고. 아직 본 모습까진 모르겠지만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사랑에 목이 말라서 그런지 가정에도 충실하고 술도 입에 대지 않고. 네가 이제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 그래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항상 고서방이 밖에 일을 너와 상의할 수 있게 만들어놔. 그리고 재산의 움직이도 항상 유심히 보고 혹시 무너지는 낌새가 보이면 돈 있을 때 한탕 크게 해서 도망가야 하니까. 나도 알아. 엄마는 내가 그 사람 괜찮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줄 아나? 그리고 내가 바보야? 사랑에 빠졌다고 해도 물에 빠진 놈 곁에 있게? 알지. 그런 너니까 서방을 그렇게도 많이 갈아치우지. 앞으로 조심해. 특히 걔 소연인가 서연인가 두 번째 남편 딸, 걔가 갑자기 나타나서 친엄마다 뭐다 이러면 완전 일이 틀어지는 거요. 내가 걔한테 발목 잡힐까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마무리를 했는데 얘가 나를 찾을 일도 없고 설령 찾으려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어도 안 된다고 말릴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치가 떨리게 행동을 했는데 지 새끼 나랑 만나게 하겠어? 그래, 알았다.
내 말은 그만큼이나 조심을 하라는 거야. 어느 날 네 자식이라며 나타난 일 없게 말이다. 앞으로 현모양처로 살든 한땅 크게 하든 우선은 고수방 환심을 사놓는 게 먼저니까 지금처럼만 하고 있어. 앞으로 너랑 내 인생 전부 네 손에 달려있는 거야. 너 아직 내가 복사해준 고수방 일기를 가지고 있지? 거기에 고수방 환심을 살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빼놓지 말고 봐라. 그게 우리한테는 요술 램프야, 알지? 내가 청소하다 그거 안 봤으면 너가 고수방 눈에나 들어왔겠어? 그러니까 항상 참고해. 솔직히 아내가 외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진 했지만 이런 과거들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한 번도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아내가 연애를 했다면 이 정도 충격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잘 보이고 싶은 남자에게 자신의 과거 연애를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전혀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유추해보자면 아내는 여러 차례 결혼을 한 적이 있고 두 번째 남편과 사이에 여자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저 이전에 결혼했던 남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닌 저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저의 상황이 좋지 않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재산을 빼돌려 달아난다고 했죠.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님이라는 사람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계획 또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두려워지더라고요.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고 또 아내가 저 몰래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방이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내 곁으로 갈 수가 없었고 결국 저는 두려움에 한참을 떨다 지쳐 서재 의자에서 잠을 자게 되었죠. 아침이 되어 침대에 제가 없자 저를 찾아 서재로 온 아내는 잠들어 있던 저를 깨웠고 저는 아내의 손길에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어요. 그런 저를 보고 아내도 놀랐고 저도 아내를 보고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죠. 무슨 일이에요? 당신 여기에서 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괜찮아. 일이 좀 많았는데 그게 압박이 되었나봐. 악몽을 꿨네. 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로 회사 출근해야겠다. 아침은 회사 나가면서 먹을 테니 당신은 들어가서 더 자. 당신 땀도 흘리고 안색도 안 좋아 보이는데 출근하지 말고 나랑 같이 병원으로 가봐요. 아니면 내가 옆에서 간호해 줄 테니 집에서 쉬어요. 아니야. 악몽 때문에 그래. 괜찮아. 당황했던 저는 아내가 두려워 급히 옷을 입고 회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해서도 아내와 장모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은 분노와 증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길래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건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우선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녹음 내용으로도 이혼소송 또는 혼인 취소에 다른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의도가 어떠하든 피해를 입은 것이 없어 앞서 말한 소송으로 위자료 정도밖에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몇천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를 기만하고 제 마음을 가지고 논 처벌의 값이 겨우 그 정도라는 것에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두 모녀에게 어떠한 벌을 줄 수가 있을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영화나 드라마처럼 조직폭력배나 심부름센터에 맡겨 두 사람을 벌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혼내려다 제 손까지 더럽힐 수는 없었고 잘못하다간 제가 범죄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그런 방면으로 아는 사람도 없었고 자칫 잘못하면 규모가 너무 커져 제가 감당하기 힘들거나 중간에 망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뚜렷하게 방향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렇게 답답해하던 순간 가상화폐에 대한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화하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도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보다 잃었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주변 사람 중 한 명은 분명 반등한다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76%까지 되었다며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낮에 찾아갔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나라 법은 부부의 재산을 다질 때 공동재산 형성 외에 부부별 산재로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여 재산 명의자에게 그 소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산뿐만 아니라 빚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결혼을 한 아내가 아직까지 재산에 대해서 공동 형성한 것이 없었기에 이혼이나 혼인 취소를 한다면 가진 돈은 얼마 없을 테고 이 돈마저 날린다면 두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코인의 정보를 흘려 아내와 장모가 투자를 하도록 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두 사람은 가진 돈 모두를 잃게 되는 거죠. 저는 곧바로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인을 아는 다른 사람들 모두 인생 역전을 도와줄 코인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저는 반대로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해줄 아주 허술한 코인을 찾게 되었어요.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도 홀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말이죠. 오히려 그런 코인을 찾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마치 주식을 알아보듯이 코인의 발행일을 직접 확인해야 했고 맞는 회사가 있다면 그곳을 찾아가 얼마나 부실한 곳인지도 확인해야 했죠. 그렇게 직접 발로 뛰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모아 몇 개의 투자 가치가 없는 코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장모를 구슬려 투자만 하면 되었죠. 돈 욕심이 많아 여러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던 아내와 장모이다 보니 두 사람을 속이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여보, 아까 식사할 때도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더니 도대체 뭘 하길래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 가상화폐 알지? 코인 말이야. 이게 엄청 신기하네. 내 친구 중에 이거 전문으로 하는 놈이 있어서 장난삼아 넣어봤거든? 근데 친구 말처럼 미친듯이 오르더니 친구 녀석이 빼라고 하자마자 떨어지는 거 있지? 이거 주식 단타보다 더 수익률이 좋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나 봐? 그래서 얼마나 벌었어요? 나? 한 2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우리 이 꽁돈으로 어디 가서 외식이나 하고 오자. 아니, 친구가 확실한 정보 줬다면서 겨우 그 돈만 투자한 거예요? 큰 돈 넣었으면 엄청 벌었을 텐데. 이런 곳에 돈 넣어서 버는 게 내 스타일은 아니잖아.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는 큰 욕심 안 내고 지금처럼 몇만 원 정도 넣어서 당신에게 꽃다발, 맛있는 외식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돈만 벌면 돼. 괜히 큰 돈 넣었다 잘못되어서 돈 잃고 친구랑 의절할 필요까지 있겠어? 아니, 그래도... 대충 눈치를 보아하니 아내는 큰 돈을 만질 기회가 날아간 듯하여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도 저는 거짓말로 친구에게 얻은 정보로 수익이 난 것처럼 행동했고 항상 적은 돈을 투자한 것처럼 했죠. 제가 코인으로 큰 돈을 벌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자 아내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이번에도 또 수익이 났어요? 아, 이 녀석이 찍어주고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이야. 내려가는 것도 얼마나 잘 맞추는지 1, 2분만 늦으면 본전도 못 얻는다니까. 근데 그 친구에게 얻은 정보 나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요? 안 돼. 괜히 코인했다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큰 돈을 넣어요. 당신처럼 해서 반찬값이나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도 견물생심이라고 사람 일이 또 모르는데. 당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좀 섭섭하네요. 아이, 미안. 그런 뜻은 아닌데. 알겠어. 내가 알려줄게. 근데 정말 소액만 해야 돼? 아내는 걸려들었고 처음 며칠 동안은 제가 열심히 공부한 코인 중 수익률이 조금 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자신도 제 친구라는 사람의 정보가 못 믿어서 소액만 넣은 것 같은데 조금이지만 수익률이 나기 시작하니까 눈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계속 밑밥을 던지다 정말 큰 거 하나 온다고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이번에 크게 온다고 하거든?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
한 며칠에 걸쳐서 가격을 더 뺀 다음 몇십 배로 올려놓을 거래. 오랜만에 큰 건이라고? 내 친구도 코인으로 모은 돈 거의 전부를 넣는다고 해. 나도 한 2, 30만 원 정도 걸걸 넣어서 장모님과 우리 셋이서 한 2박 3일 정도 여행 비용을 벌 수 있게 하려고. 한 번 더 말하지만 당신 내가 넣은 돈보다 더 넣으면 안 돼. 확실한 정보지만 재미로 하는 선에서 끝나야 한다고. 몇십 배요? 그럼요. 나 지금도 반찬값 버는 재미로 하고 있잖아요. 몇십 배라는 거죠. 몇십 배. 그날 이후로 일을 다니는 저보다 바쁘게 지내는 걸 보니 분명 큰 돈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장모와 함께 가지고 있는 돈이란 돈은 전부 싹싹 긁어 모으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혹시 만약에 제가 알려준 코인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처럼 코인의 가치는 점점 떨어졌고 반등할 기색도 없다. 결국 거래 중지가 되어버리더군요. 당신 친구 이번 거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거래 중지가 되었어요. 이러면 돈 다 날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게. 이래서 코인 같은 건 재미로만 해야 해. 나도 피 같은 10만 원만 날렸어. 아니, 지금 그렇게 남의 일처럼 말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나 이번 정보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 엄마한테도 알려줬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 돈 많이 넣었어? 그게 실은 우리 엄마 힘들게 사니까 말년에 인생피라고 돈 전부를 넣었어요. 거기다 욕심이 나서 사채 다 끌어줬었는데 이자가 높아서. 여보, 내가 당신 말 안 들은 건 미안한데 나 좀 이해해줘요. 앞으로는 당신 말 듣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정말 미안한데 나랑 엄마가 빌린 사채 좀 대신 갚아줘요. 당신 사채까지 빌려 쓴 거야? 정말 큰일 났네. 은행에 대출을 해도 큰일일 텐데 사채라니. 근데 그걸 내가 왜 갚아? 나 곧 당신이랑 혼인 취소 소송 들어갈 건데? 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화는 났지만 진짜 할 거라서 미리 말해주는 거야. 당신 지금까지 과거 숨기고 있었잖아.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결혼을 몇 번이나 한 거야? 애도 있다면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사람의 기만해도 정도가 있지. 뭐? 내가 무너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한탕에서 도망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며? 내가 꽃뱀이 있다는 이야기 듣긴 했지만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 꽃뱀인지는 꿈도 생각 못했네. 나도 당신에게 정 떨어진 지 오래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실행한 함정이었어. 전 재산 정도 날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채까지 써줘서 밑바닥에 땅까지 뚫고 떨어질 줄 몰랐네. 당신 그 욕심에 고마워 아주.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전까지는 정말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당신같이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제는 정신 차렸다고요. 당신이 무슨 말을 들었든 전부 과거의 나이니까 제발 날 용서해줘요. 나 당신밖에 없어요. 제발요. 아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 보았지만 악어의 눈물에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만나 혼인 친소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에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내가 장모와 무슨 말을 하였건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기가 있던 없던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 저를 속이고 결혼한 것만 증명하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은 이미 문자 내용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었고 당연히 제가 소송에 승소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채 빚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보너스로 위자료까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라고 해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법정이자 세더라고요. 1년마다 법정이자 붙여서 청구하면 사채업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에 생긴 상처에는 조금의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지만 두 모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복수를 더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여자와 이혼을 한 뒤 일만 파고들었습니다. 꽃뱀 같은 여자와 헤어지는 거라 아무런 영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그 안 좋은 마음이 오래 가더군요. 그래서
잊어보려는 마음에 이것저것 취미거리를 만들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재미있게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었네요. 저 스스로는 아직 그 악영향에 완벽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취미거리로 알게 된 사람들로 인해서 나름 즐거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제 고집도 버리고 조금 유연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바뀌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